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갓 넘긴 60대 남자입니다. 수많은 굴곡 끝에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2배 길게 풀어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힘겹게 우리 삼형제를 키우던 어머니에도 제가 중학교 무렵부터 병치레가 잦으셨어요. 집에서 제일 맞이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우리 삼남매가 혹여나 굶을 새라 애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손엔 늘 굳은 살이 깔리고 몸살과 근육통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애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하시며 완강한 의지를 보이시곤 했죠. 그런데도 병이 깊어지시더니 고등학교에 막 진학할 무렵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병원에서 맨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우리 애들 서로 의지해서 꼭 잘 살아라였어요. 남겨진 건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삼형제 모든 생활이 순식간에 제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아직 10대였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당장 밥벌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려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많이 벌려면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다녔죠. 낮엔 어떻게든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식당이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바로 남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도 힘에 부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견디려고 했지만 유독 남동생이 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밥 빌어먹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남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가정의 기본 생활비를 위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곤 했습니다. 종종 너도 한창 꽃다운 나이인데 너무 고생만 한다며 동정 섞인 눈길을 받았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남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제게 끔찍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사회에 완전히 뛰어들었을 때쯤 남동생은 슬슬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교대로 간호하며 챙긴 덕분이었죠. 그러다 어릴 때 함께 지내던 절친의 소개로 남동생이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녀는 집안 사정도 꽤 넉넉하고 마음씨도 몹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처음 소개해준 순간부터 저는 이분이라면 우리 가족에게 분명 좋은 영향이 있겠다고 믿게 되었죠.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둘은 금세 결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남동생의 몸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서로 합이 잘 맞는다며 의기투합을 했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수건 사업을 이루는 기분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고생만 시킨 우리 남동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결혼식은 부모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웃음꽃이 만발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동생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오두막 같은 월세방이 온통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 식구가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며 기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셋째까지 태어나 삼남매를 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불어나는 조카들을 볼 때마다
힘겹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형편이 빠듯해도 동생 부부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너희 가족이 편안해야 나도 마음이 놓인다는 심정이었죠. 일요일이면 막내 조카를 안아주고 첫째, 둘째 조카와 놀아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동생도 몇 년 안에 시집을 갔는데 남동생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해 조카들에게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 덕분에 한동안 행복이 가득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던 때와 비교하면 제 생활이 일정하게 돌아가고 마음껏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행복은 없다더니 제 남동생 가족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결혼 8년 차 남동생이 회사 동료의 부도로 인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친밀한 지인이 사업에 실패하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뒤 잠적했습니다. 남동생 역시 한몫 크게 빌려주었는데 결국 그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형, 나 이번에 완전히 망했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으면 우리 집도 넘어갈 판이라고. 남동생의 전화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여력이 되면 돕고 싶었지만 빠듯한 제 형편에는 무리였죠. 게다가 남동생 아내, 그러니까 제 올케도 오빠 쪽 문제라 더욱 죄책감이 컸습니다. 결국 이 재정 파탄을 견디지 못한 남동생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일도 그만두게 되면서 자포자기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싶었더니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당장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올케는 완전히 망연자실해졌습니다. 다 내 탓이라며 괴로워했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우울 증세가 심해졌어요. 저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았는데 풀리지 않는 죄책감이었는지 올케 또한 결국 남동생 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편지에는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짧은 문장만 남겼더군요. 순식간에 부모를 모두 잃은 조카 셋. 첫째는 10살, 둘째는 8살, 막내는 5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힘없어서 어딜 보내기도 어려웠고 저는 이 아이들을 삼촌이라도 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즈음 제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났는데 막상 조카들을 떠안겠다고 하니 반대가 심했어요. 자기야, 미안하지만 내가 조카들까지 감당할 순 없어. 셋이나 된다면서 그냥 시설 같은데 보내면 안 돼? 거기 가면 잘 먹여주고 입혀준다잖아. 저는 얼마나 황당했던지 아무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당신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동생 피부치를 저 혼자 내버려 둘 순 없어. 부모 없이 남겨졌는데 이 애들을 무슨 수로 시설에 보낸다는 거야? 끝없는 갈등 끝에 결국 그 여자와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조카들을 챙기고 키우는데 제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직업으로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식당에서 일하고 종종 주방이 끝나면 가게 마감까지 거들었죠.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워 잠을 청하기 전에 아이들 숙제 검사, 빨래, 간단한 식사 준비까지 해두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일이 일상이었죠. 처음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언제 오냐? 고 묻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가장 많이 울면서 삼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왜 엄마 아빠를 못 만나게 해요? 라고 하소연할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어 서러운 마음을 꾹꾹 참았죠.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데워주는 날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쌀뜨물로 국을 끓여서라도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무조건 휴가를 내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식당 일이야 다른 사람 대타라도 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니까요. 막내는 아직 5살이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일 가는 동안 막내를 돌봐줄 재택 육아 도우미가 있다면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내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우리를 버린 삼촌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한순간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 성격 차이가 두드러지더군요. 첫째와 둘째는 사춘기가 일찍 온 건지 우리 부모도 아닌데 간섭이 심하다는 식으로 반항했습니다. 둘이 워낙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는데 지갑을 몰래 열어 돈을 빼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삼촌 용돈을 적게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너희가 아주 대놓고 도둑질을 하면 어떡하니? 그건 안 돼. 아무리 타일러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태도였습니다. 선생님과도 문제를 일으켜서 가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더랬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날 저는 밤을 새우며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너무 지친 나머지 길가에서 서럽게 운 적도 있습니다. 반면 막내는 그 와중에도 삼촌, 나도 돈 벌어야 할 것 같아 하며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 같은 일을 찾으려 할 만큼 씩씩했어요. 저는 공부나 열심히 해. 돈 버는 건 삼촌 몫이야. 라며 말렸지만 막내만이라도 저를 도와주려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돈 나갈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지더군요. 학비와 교복비, 학원비가 계속 늘어났고 밥 먹는 양도 커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빠듯했기에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김치찌개 전문집을 인수했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고 넉넉해지면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장시간 노동 탓에 제 몸은 속부터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지속적으로 목이 마르고 몸이 고단해지는 증상을 느꼈는데 병원 검사 결과가 당뇨였습니다. 주치의는 아직 초기이니 식단 관리, 운동,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식이란 불가능했죠. 아침 7시에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장사하니 운동은커녕 주사 맞고 일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당뇨가 점차 악화되자 눈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계속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병원에서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 학비를 대줄 시기에 제가 손 놓을 수 없어서 이러다가 나중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만 품음을 채로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온갖 빚과 노력 끝에 세 아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수도권 대학, 막내도 가까운 지역 대학에 갔죠.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내 걱정은 덜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생활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삼촌, 친구들 다 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쪽팔리잖아요. 나 이번에 노트북이 필요해. 없으면 과제 못 한단 말이야. 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진짜 치사하게 군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제게 몰래 카드 빚을 떠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고지서로 날아온 엄청난 카드값을 보고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몰라. 그냥 카드 좀 썼어. 어차피 삼촌이 갚아줄 거잖아. 너희가 내 형편을 알면서 이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삼촌이 내 부모도 아니면서 왜 이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모처럼 살았는데 내가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막 대해도 되는 걸까? 반면 막내는 달랐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편의점, 도서관 알바를 하며 새벽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는 아이를 보며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삼촌, 제가 과외해서 번 돈이에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주는 돈이 마음은 고맙지만 삼촌이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미 내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나머지 한쪽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료진 권유로 식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명 위험이 있으니 당장 치료에 전념하셔야 해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가 내게 빚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대학을 휴학하고 취업을 하겠다며 내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막내를 붙잡았습니다. 너마저 학업을 포기하면 삼촌은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막내는 미안했는지 그 후로도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째가 결혼을 하겠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나에게 결혼식 날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내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촌, 미안한데 우리 집안 사정을 그쪽에 제대로 말 안 했거든요. 난 부모님 다 살아계시다고 해뒀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전혀 관여하지 말고 연락도 자제해줘.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조카가 나를 완전히 지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도 너희를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부모를 가짜로 만들 수 있니? 그러자 첫째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삼촌이랑은
앞으로 인연 끊을까 해요. 그래도 그동안 키워주신 거 고맙기는 한데 제가 둘째랑 얘기해 봤어요. 둘이서 삼촌한테 1,000만 원씩 드릴 테니 그 돈 받고 우린 남이 된 걸로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희생이, 내 지난 삶이 고작 돈 몇 푼으로 처리될 존재였던 걸까? 이야기를 들은 막내는 분노하며 첫째와 둘째를 찾아갔습니다. 형, 누나, 어떻게 삼촌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삼촌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끊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혹했습니다. 나 결혼해야 해. 좋아하는 남자 붙잡으려면 집안 사정이 깨끗해야 하는데 죽은 부모 얘기 꺼낼 수 없잖아. 삼촌도 결국 남의 피잖아.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우리가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상견례가 열린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상견례 자리에는 연기자처럼 보이는 가짜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뻔뻔하게 그들을 저희 부모님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진짜 부모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말이 되냐? 예비 사돈들은 황당해하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손을 들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삼남매를 20년 넘게 키워주신 분이죠. 사실상 우리에겐 부모나 마찬가지인 분입니다. 여기 가짜로 앉아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등장한 적 없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그 순간 예비 사돈들이 경악하며 상견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첫째의 결혼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첫째와 둘째는 내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끝까지 남은 한 아이,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내 곁에 남아 나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삼촌,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누나들이야 결국 떠나버렸지만 전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처럼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나는 눈물이 차올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나를 위해 직장을 구하고 어느 날은 내 손을 잡고 함께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문턱 없애고 가구 배치도 좀 바꿀게요. 아버지 동선에 맞게 좀 더 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막내는 나를 위해 집을 새롭게 정리하고 안전장치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막내는 연애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도 아버지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두고 떠날 순 없어요. 나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야지. 내가 짐이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짐이라니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도 오래전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또다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막내와 며느리는 내 곁에 남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 불렀고 아침마다 다가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반찬 좀 해봤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그녀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막내 부부와의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손주 보실 날이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칠 동안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남동생과 올케도 하늘에서 기뻐하겠지. 나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쌍둥이 조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국 나를 떠났고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지만 한때 내가 품었던 아이들이었기에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도 후회 없이 살고 있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며느리는 내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마음속엔 더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막내와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정말 내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이제 나는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